1987년 10월 19일 월요일 아침, 뉴욕 증시는 단 하루 만에 22.6% 폭락했어요. 다우존스 지수가 508포인트 떨어진 거죠. 미국 주식시장 역사상 최대 낙폭이었어요. 이날을 역사는 블랙 먼데이라고 부르죠. 검은 월요일이에요. 전 세계 증시가 도미노처럼 무너졌어요. 홍콩은 45.8%, 호주는 41.8% 폭락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전날인 금요일까지만 해도 큰 경고가 없었거든요. 기업 실적도 괜찮았고 경제도 성장하고 있었어요. 주말에 특별한 사건도 없었어요. 전쟁도 테러도 기업 파산도 없었죠. 그런데 월요일 아침에 갑자기 폭락한 거예요. 이 사건은 지금도 중요해요. 아무 경고 없이 보이는 폭락도 사전 징후가 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내 돈을 지키려면 블랙 먼데이가 왜 일어났는지 알아야 해요. 1980년대 미국은 호황이었어요. 레이건 대통령의 경제 정책으로 주가는 5년간 3배 올랐죠. 1982년 8월 다우존스가 776포인트였는데 1987년 8월엔 2722포인트까지 올랐어요. 레이건의 감세 정책과 연준 의장 폴 볼커의 인플레이션 퇴치가 맞물렸어요. 금리가 내려가고 기업들이 돈을 벌기 시작했죠. 모두가 주식으로 돈을 벌고 있었어요. 연금 펀드, 뮤추얼 펀드, 일반 투자자까지 시장에 몰려들었죠. 주식 투자는 돈 버는 가장 쉬운 방법처럼 보였어요. 이때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어요. 바로 컴퓨터 자동 매매 시스템이죠. 프로그램 트레이딩이라고 불렀어요. 여기에 포트폴리오 인슈어런스라는 전략도 인기였어요. 주가가 떨어지면 자동으로 주식을 팔아서 손실을 막는 거예요. 보험처럼 작동한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죠. 문제는 이 시스템이 너무 많은 돈을 관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수백억 달러 규모였죠. 모두가 같은 전략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1987년 가을, 경고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첫째, 달러가 약세였어요. 미국의 무역 적자가 커지면서 달러 가치가 떨어졌죠. 둘째,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았어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기 시작했거든요. 금리가 오르면 주식 투자 매력이 떨어지죠. 셋째, 주가가 이미 떨어지고 있었어요. 10월 14일 수요일부터 하락이 시작됐죠. 금요일인 16일엔 108포인트 떨어졌어요. 투자자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5년간 3배 오른 시장이 일시적으로 조정받는 건가? 아니면 더 큰 하락의 시작인가? 주말 동안 모두가 고민했죠. 10월 19일 월요일 아침이 밝았어요. 뉴욕 증시는 오전 9시 30분에 개장하죠. 트레이더들은 긴장한 채 자리에 앉았어요. 개장과 동시에 매도 주문이 폭발적으로 쏟아졌어요. 컴퓨터 시스템이 자동으로 팔기 시작한 거죠. 포트폴리오 인슈어런스가 작동한 거예요. 악순환이 시작됐어요. 주가가 떨어지니까 자동 매매가 더 팔았고, 더 팔리니까 주가가 더 떨어졌죠. 멈출 수가 없었어요. 거래량이 너무 많아서 시스템이 마비됐어요. 뉴욕 증권거래소의 컴퓨터는 주문을 처리하지 못했죠. 주문이 1시간 이상 밀렸어요.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시스템이 마비되니까 실시간 가격을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트레이더들은 얼마에 팔리는지도 모른 채 계속 팔았죠. 오전 11시쯤 하락세가 더 가팔라졌어요. 트레이더들은 서로 경쟁하듯 매도 버튼을 눌렀어요. 극도의 공포였죠. 아시아와 유럽 시장에서 이미 폭락이 있었거든요. 도쿄가 열리기 전에 홍콩이 먼저 10.5% 떨어졌어요. 전 세계가 연결된 거죠. 일부 주식은 거래가 중단됐어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2257개 종목 중 195개가 거래 중단이나 지연을 겪었죠. 오후 2시쯤 낙폭이 20%를 돌파했어요.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아직 장 마감까지 2시간이나 남아 있었어요. 마지막 90분이 가장 극적이었어요. 급격한 매도가 계속됐고 거의 자유낙하 수준이었죠. 누군가 극장에서 불이야 라고 외친 것 같았어요. 오후 4시 장이 마감됐어요.
다우존스는 1738포인트로 끝났죠. 아침 시가 2246포인트에서 508포인트 떨어진 거예요. 22.6% 폭락이었어요. 이날 거래량은 6억 433만 주였어요. 평소의 3배 규모였죠. 기록적인 거래량이었어요. 월스트리트의 전설적 투자자들도 속수무책이었어요. 경험 많은 프로들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죠. 전략도 대책도 소용없었어요. 일반 투자자들은 더 큰 피해를 입었어요. 평생 모은 돈이 하루 만에 4분의 1로 줄었죠. 퇴직 자금이 증발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홍콩은 최악이었어요. 45.8% 폭락하자 홍콩 증권거래소는 다음 날부터 4일간 폐쇄했죠. 거래를 아예 멈춘 거예요. 사람들은 1929년 대공황이 다시 오는 거 아닌가 두려워했어요. 58년 전 그때도 이렇게 시작됐거든요. 그날 밤 연준과 정부 관계자들은 긴급 회의를 열었어요. 금융 시스템이 무너질 위기였죠.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끝이었어요. 연준 의장 앨런 그린스펀은 즉각 성명을 발표했어요. 연준이 유동성을 공급할 준비가 돼 있다고요. 시장에 돈을 풀겠다는 신호였죠. 연준은 은행들에게 증권사에 계속 돈을 빌려주라고 독려했어요. 금리도 내렸죠. 7.5%에서 7%로, 그리고 더 낮췄어요. 연준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패닉이 조금씩 진정됐어요. 시장은 다음 날 반등하기 시작했죠.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한 거예요. 놀랍게도 시장은 빠르게 회복됐어요. 단 이틀 만에 288포인트를 되찾았죠. 블랙먼데이 손실의 57%였어요. 2년도 안 돼서 시장은 1987년 8월 최고점을 회복했어요. 1989년이었죠. 대공황과는 달랐던 거예요. 왜 대공황처럼 되지 않았을까요? 연준이 달랐어요. 1929년엔 연준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거든요. 1987년엔 즉각 대응했죠. 블랙먼데이 이후 중요한 제도가 생겼어요. 서킷 브레이커예요. 주가가 급락하면 거래를 잠시 멈추는 거죠. 거래 시스템도 대폭 개선됐어요. 주문이 밀리지 않도록 처리 능력을 늘렸죠. 정보 공백도 줄어들었어요. 포트폴리오 인슈어런스는 큰 규제를 받게 됐어요. 모두가 같은 전략을 쓰면 위험하다는 걸 깨달았죠. 이후 시장엔 그린스펀 풋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위기가 오면 연준이 구해줄 거라는 믿음이죠. 모럴 해저드의 시작이기도 했어요. 그럼 우리는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급등장은 위험 신호예요. 블랙먼데이 전 5년간 주가가 3배 올랐거든요. 둘째, 자동 매매 시스템을 조심하세요. 컴퓨터는 패닉 상황에서 판단하지 못해요. 악순환을 만들 수 있죠. 셋째, 연속 하락은 경고예요. 블랙먼데이 전 3일간 계속 떨어졌죠. 작은 신호를 무시하면 안 돼요. 넷째, 시스템 리스크를 생각하세요.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출구가 막혀요. 거래소가 멈출 수도 있죠. 다섯째, 분산 투자는 필수예요. 주식만 있으면 블랙먼데이 같은 날 속수무책이죠. 현금, 채권도 필요해요. 2020년 3월 코로나 때도 비슷했어요. 주가가 급락하자 서킷 브레이커가 여러 번 발동됐죠. 블랙먼데이의 교훈이 작동한 거예요. 지금도 자동 매매는 더 많아졌어요. 알고리즘 트레이딩, 퀀트 펀드, 로보 어드바이저까지 있죠. 1987년보다 위험할 수 있어요. 역사는 반복돼요.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은 같죠. 과열, 자동화, 군중 심리. 블랙먼데이의 교훈은 여전히 유효해요. 정리하면 이거예요. 첫째, 갑작스러운 폭락은 언제든 가능해요. 경제가 좋아도 기술적 요인만으로 폭락할 수 있죠. 둘째, 자동 매매 시스템은 위기를 증폭시켜요. 알고리즘은 공포를 느끼지 못하지만 공포를 만들어낼 수는 있거든요. 셋째, 분산 투자와 현금 보유는 생존 전략이에요. 급등장 이후엔 더욱 중요하죠. 언제든 출구를 확보하세요. 역사는 반복돼요. 블랙먼데이 같은 사건은 또 올 수 있어요. 하지만 교훈을 아는 사람은 살아남죠.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세요. 오늘은
1987년 블랙먼데이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158년 전통 은행이 단 하룻밤 만에 망한 이유, 리먼 브라더스 파산의 전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세요. 지금까지 투자가 쉬워지는 경제학 투시경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